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2020학년도 대입수능이 전국 수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입실한 수험생, 입실 마감 20분 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수험생, 오늘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이 시각 별 탈 없이 수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수능이 치러지는 서울의 수험장 한 곳 연결해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185개 수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서울 도시공원의 80% 이상이 해제되는 가운데 한남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60-70m 지하 역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입하는 구조인 신안산선에 대해 화재 발생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면 바닥에 사물 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공유주차장이 마포구 홍대 인근에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오전 8시경 학생들이 입시를 마치고 지금 이 시각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여고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학교 정문 앞인 것 같습니다. 시험 중이라 그런지 매우 조용한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 10시 30분부터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전 이른 시간과 달리 현장은 많이 한산해졌는데요. 일부 학부모들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수험생들은 대부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입시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매우 시끌벅적했는데요. 학부모들은 물론 재학생들도 나와 수능을 보는 선배들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네. 시간에 쫓긴 일부 수험생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이하게 주차 단속 차량을 타고 들어온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찬데요. 수능 한파가 미리 예보된 탓에 수험생들은 옷을 든든하게 챙긴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험이 오후 5시가 넘어서 끝나죠. 그때까지 여러 특별 대책들도 마련되고 있죠. 네, 수험생들이 문제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 200m 구간은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시험 시간 동안에는 소음 관리도 진행되는데요.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예. 열차의 경우 시험장 주변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운행하고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적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변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군요. 시험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시험이 끝나고 바로 내일 채점이 시작됩니다. 예. 성적은 다음 달 4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됩니다. 또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데요. 예. 1월 2일 가군 모집 전형을 시작으로 11일부터는 나군, 20일부터는 다군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모두 54만 8,764명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용산고와 반포고 등 208개의 시험장에서 약 10,000명 정도의 결시생을 제외하고 10만 7천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2교시가 진행 중인 지금도 여전히 날씨가 차가운데요. 예.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의 마음만큼만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수능이 끝나는 시간까지 수험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서울 여의도 여고 연결해봤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당시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남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 매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내년 7월 공원 지정이 해제됩니다. 용산구에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조선총독부가 공원 부지로 고시했던 한남 근린공원입니다. 고시된 지 79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삽 한 번 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생물의 다양성과 주택 가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시 공원의 필요성이 재조명됐습니다. 아이들이 놀 곳도 없고 그래서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남 근린공원의 총 면적 28,197제곱미터 중 99.5%가 사유지인데 보상비만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서울시는 보상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용산구는 시가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의 3분의 1을 이 용산 한남공원에다가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0%니까 1,90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제가 용산구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용산구 세입이 연간 약 한 1,800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사실 물리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공원이다. 전문가들은 분할 납부나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해서라도 구가 토지 보상비의 절반을 부담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구가 안 내면서 서울시가 50% 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5년에 나눠서 내면 됩니다. 이것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사실 기초단체장이 마음을 먹으면은 공원은 어떻게든 지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지켜질 수 있어요. 아직 성장현 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구민들은 답답한 심정에 모금 운동이라도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모금 운동이라도 구 의원님이나 구청장에서 좀 하자 그래요. 길만 닦아주면 우리가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금 운동이라도 해서 그걸 잡아놓자고요. 한남 근린공원의 토지 보상비를 두고 시와 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일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앞서 용산구 사례 보셨지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은 비단 이곳만은 아닙니다. 먼저 이를 알아보기 전에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만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죠.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서울 도시공원은 116곳으로 공원 전체의 약 83%, 여의도 면적의 33배 정도 됩니다. 삼청공원이나 안산공원, 북한산, 남산, 인왕산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원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이 중 사유지인 약 38.1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직접적인 실효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유지 매입에만 약 16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인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앞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부지 매입 예산을 두고 지자체와 서울시 모두 난색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벼랑 끝에 몰리자 서울시가 지난달 자구책으로 대책을 마련합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이 일부만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하고 67.5제곱킬로미터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의 개발 행위가 또다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보존되겠지만 한편으론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에게는 또 다른 제약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서울시는 점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가 활용 시설에 한해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토지주들의 행정소송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토지주들은 앞선 헌재의 판결에 반하는 제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도 없다는 비판입니다. 미래 세대의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서울시가 밝힌 입장입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하시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한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문제는 서울시가 또다시 풀어야 할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공사에 들어간 신안산선은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 진출입 방식으로 역사가 지어집니다.
깊은 지하를 빠르고 손쉽게 내려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화재 안전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구간에 들어서는 역사는 총 15개, 그중 서울에는 9개역이 들어섭니다. 기존 지하철역과 다른 점은 건물형 통합 역사에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60에서 70m 아래 시설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같은 구조에 따른 화재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질문에 나선 최웅식 의원은 화재 시 엘리베이터 용량의 한계 그리고 25층 높이의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60-70m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안산선은. 거기에 뭐 일부 계단을 좀 만든다고 해요. 계단. 그럼 60-70m 정도의 기준이면 25층 규모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뭐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그 사고 한번 났다고 불이 한번 났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6분 안에 대피가 가능해야 한다는 시설 규정 준수를 사업자 측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역사에 가장 사람이 붐빌 때 몇 명이 있을 거라는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4개 계단을 통해서 6분 안에 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5층을 갖다가 그 6분 안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소방재난이라든가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그 본부장님이라든가 우리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사업자인 넥스트레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연성 재료로 시공된 대합실이 안전구역이 되고 제연과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췄다며 기존 역 구조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차장 공유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유된 주차면에 무단 주차돼 있는 차들로 인해 일부 불편이 있어 왔는데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부정주차를 줄이는 방안이 도입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경의선 책거리 인근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일부가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주차면을 공유하는 것.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유를 설정하면 이용자도 앱을 통해 공유 주차장을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공유를 내놓으신 분 수익금 중에 30%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 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포인트를 활용해 자기 그 거주자 우선 주차장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유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요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공유 주차장과 다른 점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주차면 바닥에 이른바 IoT 센서를 부착해 차량 주차 여부를 자동 감지하는 것. 공유하겠다고 설정된 시간대에 다른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 관련 정보가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해서 공유를 어플에 표시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부정 주차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IoT 센서가 그런 기능을 좀 그 부정 주차로 인해서 공유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IoT를 이용한 주차 공유 서비스는 일단 홍대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22면에 시범 운영됩니다. 마포구는 시범 운영을 통해 공유 주차면에 부정 주차를 줄이고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놀이터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해 있지만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었던 홍제동. 이곳에 대형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섰습니다. 알록달록한 일반 놀이터와 다르게 원목을 사용한 놀이기구가 설치됐고 놀이터 바닥은 모래로 조성됐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촉감놀이까지 즐길 수 있도록 자연의 모습 그대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놀이터입니다. 인근에 있는 원장들 중심으로 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디자이너를 갖다가 별도로 모집을 해서 협치용과 어린이 디자이너가 같이 함께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같이 어린 눈높이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많게는 한 번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곳. 큰 규모만큼 눈길을 끄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놀이터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래. 서대문구가 동해안에서 직접 공수해온 모래로 촉감이 부드럽고 안정성까지 인정받아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모래바닥 깊이가 50cm 이상으로 깊어 다양한 모래놀이도 가능합니다. 여행 갔을 때도 모래놀이 해봤고 싱가포르 갔을 때도 모래놀이 해봤어. 밥도 만들었고 친구들하고 모래놀이도 했어요. 서대문구는 어린이 시설이 부족한 홍제동에 방치된 공원을 활용한 놀이공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방송과 미디어의 앞날을 모색하기 위한 미디어 대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5G 상용화에 따른 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Z세대를 주요 소비자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VR 페인팅 도구를 이용해 가상현실 속 미래 세상과 행사 주제를 그려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디어와 방송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한 미디어 대전이 열렸습니다. 고도의 이동통신 기술인 5G가 상용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차세대 미디어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 OTT와 유튜브 등으로 미디어 플랫폼이 진화한 만큼 플랫폼 접근 방식을 다변화하고 새롭고 특별한 형태의 플랫폼의 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월에 시작한 5G를 통해서 VR이나 AR과 같은 이머시브 콘텐츠에 대한 소비도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감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은 그 가능성을 우리 미디어 기업들이 또 우리 소비자들이 먼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미디어를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하는 글로벌 Z세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과 인터넷에 노출돼 다양한 플랫폼의 미디어를 이용하고 즐길 줄 아는 만큼 이들의 독특한 미디어 소비 형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들은 X세대와 Y세대가 가진 반항적 태도에 더해 현실 수능의 모습도 함께 지니고 있어 그들의 융합된 기질을 담아내는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디어 세계의 규칙을 조금씩만 바꾸면서 즐겁게 치고 빠지는 걸 즐기는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수능을 절반 정도 하는 게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엔 UHD와 1인 미디어, 올해는 5G와 Z세대, 매년 바뀌는 미디어 대전의 주제만큼이나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갈 방송시장의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2019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가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소비자 단체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소비자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소비자 컨퍼런스에서는 농수축산물과 소비자 안전, 공유경제, 물가 안정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아주대 학교 박형주 총장이 우리 시대의 통찰, 연결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소비자 시민 모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부스를 마련해 소비자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제공했습니다. 소비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고 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다음 30개의 홍보 부스가 만들어져서 궁금한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바로 오늘이 소비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날입니다. 한편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행사에서 방송 콘텐츠와 시청자 복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한진만 강원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유료 방송 환경의 변화와 함께 최근 유료 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송신료 갈등 문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용희 숭실대 교수, 홍종윤 서울대 박사 등이 종합토론에 나서 재송신 갈등 해법과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과도한 CPS를 요구하고 있어서 유료 방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료 방송의 어려움은 곧 소비자의 어려움이고 결국은 소비자 복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학문적으로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세미나를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는 신속한 사고 대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방범 취약구역의 한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강남 한 라인은 방범 취약구역 1,017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강남구 도시관제센터와 경찰과 소방서 상황실로 CCTV를 통한 현장 영상과 음원, 신고 직전 영상이 송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방송으로 안내하는 비상호출 서비스와 CCTV로 용의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현장을 2D나 3D 지도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CCTV 지도 검색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제도권 속 교육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55만 명의 수험생들, 한 계단을 더 오르기 위한 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치열한 세상으로 나가는 시작점일 수도 있겠지만 껍질을 하나 벗은 번데기처럼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겠죠.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